한감 치료받는 동안 며느리가 자물쇠를 바꿨어요. 변호사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링 초인종 앱을 통해 며느리 미선이가 내 집 자물쇠를 바꾸는 자물쇠 수리공을 감독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나는 링거를 막고 있었고 내 몸을 죽이려 드는 암을 죽이기 위해 독극물이 혈관을 타고 흐르고 있었죠. 그녀는 웃고 있었어요. 정말로 웃고 있었죠. 그녀는 그에게 현금을 건네주면서요. 내 돈이었죠. 내 아들이 비상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공동계좌에서 인출한 돈이었어요. 자물쇠의 수리공이 끝내자 그녀는 2개의 열쇠를 모두 시험해봤고 그러고 나서 내 혈액을 한감제보다 더 차갑게 만드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녀는 내 침실 창문으로 걸어가 내가 떡갈나무에 숨겨놓은 것을 모르는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 가요, 정희 씨 라고 입모양으로 말했죠. 하지만 1960년대를 살아남고 3번의 유산 그리고 3기 유방암을 겪은 여자를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 있어요. 우리는 쉽게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미선이는? 그녀는 내 변호사가 이미 길 건너에 주차하고 모든 것을 녹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구독해 주시고 어디에서 보고 계시는지 알려주세요. 이야기를 되돌아가 72살의 과부가 어떻게 한감 치료 중에 집 없이 노숙자 신세가 되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지금도 6개월이 지난 지금 한때 미선이의 꿈의 집이었던 새로운 바닷가 콘도에 앉아 있지만 여전히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너무나 순수하게 시작되었습니다. 3월 15일 화요일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아들 민준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그 7단어. 나이든 부모의 악몽이 걱정하는 아들의 목소리에 담겨 있었죠. 나는 괜찮다, 민준아 라고 나는 일부러 그의 어린 시절 별명을 사용하며 말했습니다. 종양내과 의사는 치료가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엄마, 집이 너무 커요. 그리고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는? 그는 잠시 멈췄고 미선이가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엄마가 좀 더 관리하기 쉬운 곳으로 이사하는 것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관리하기 쉽다. 그들은 그것을 43년 동안 내 집을 훔치는 것이라고 불렀죠. 내 집에 대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단순한 벽과 지붕이 아니었습니다. 김철수 씨와 나는 1979년에 6만 8천 달러에 그것을 샀습니다. 당시에는 서울 변두리의 의심스러운 동네에 있는 개조해야 할 집이었죠. 지금은요, 세금 평가액만 23억 원이었어요. 우리는 그 집에서 민준이를 키웠고 모든 바닥을 손으로 다시 칠했고 지금은 40년 된 장미가 만발한 정원을 심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2년 전 우리 침대에서 내 손을 잡고 누구도 나를 밀어내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하게 하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나는 결혼 기념일에 김철수 씨가 준 찻숟가락으로 커피를 저으면서 말했습니다. 찻숟가락은 순은으로 만들어졌고 잊지 마세요. 꽃이 손잡이에 새겨져 있었죠. 하지만 나는 여기 머물 거예요. 대화는 다음 3주 동안 격화되었습니다. 전화통화는 방문이 되었고 방문은 매복이 되었죠. 민준이는 미선이와 그들의 재정고문, 부동산 중개인, 마침 들렀다는 변호사 친구와 함께 나타나곤 했습니다. 그들은 내 식탁 위에 팜플렛을 펼쳐 놓았습니다. 민준이가 숙제를 하고 우리가 37번의 추석을 기념했던 바로 그 식탁이었죠. 그들은 나에게 사랑스러운 노인 공동체를 보여주었는데 그곳은 더 나은 벽지가 있는 병원처럼 보였습니다. 엄마, 합리적으로 생각하세요 라고 민준이는 특히 격렬한 논쟁 중에 말했습니다. 이제 4월이었고 내 한감 치료는 다음 주에 시작될 예정이었죠. 엄마는 아파요. 도움이 필요해요. 나는 내 집이 필요해 라고 나는 맞받아쳤습니다. 미선이는 그녀의 연습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갑옷처럼 입었죠. 정희 씨, 우리는 당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최악의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그들이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 완전히 우연히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한감 치료 전 혈액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에 갔다가 보험증을 잊어버린 것을 깨달았습니다. 간호사는 그녀에게 축복을,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가져오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받지 않았습니다. 미선이도 받지 않았죠. 그래서 나는 몇 년 동안 하지 않았던 일을 했습니다. 한낮에 집으로 운전해서 갔죠. 그들은 김철수 씨의 서재에 있었습니다. 나는 아침에 신선한 공기를 위해 열어놓은 창문을 통해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위임장은 거의 준비되었어요. 라고 미선이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그녀가 무능력하다고 선언되면 우리는 즉시 팔 수 있어요. 파킨슨병 진단이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민준이가 대답했고 내 심장이 멎었습니다. 파킨슨병? 나는 파킨슨병이 없었어요. 나는 암에 걸렸지만 내 손은 안정적이었고 내 정신은 날카로웠습니다. 박 원장님은 평가를 소급할 수 있다고 말해요. 라고 미선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1,500만 원에 그는 그녀가 몇 달 동안 진쿠를 보였다고 말할 거예요. 나는 거기에 서서 내 손을 입에 대고 내 정원의 장미가 내 다리에 스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아들, 내가 잠들 때까지 노래를 불러주고 이 차도에서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준 내 아기가 나를 정신적으로 무능력하다고 선언하게 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유 원장은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그녀가 무능력하면 바꿀 수 없어요. 집, 투자, 생명보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와요. 우리는 6월, 늦어도 7월까지 그녀를 요양원에 보낼 수 있어요. 그녀는 기꺼이 가지 않을 거예요. 미선이가 웃었고 그것은 얼음이 깨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거예요. 게다가 항암 치료 때문에 그녀는 크리스마스까지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문제가 해결되죠. 나는 다리가 풀리기 전에 간신히 정원 벤치에 도착했습니다. 41년의 어머니로서의 삶, 그리고 이것이 결말이었죠.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 돈보다는 진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나이든 여성들에 대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는 바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은 모든 것을 살아남았습니다. 나는 정확히 3분 동안 거기에 앉아 배신감, 분노, 상심을 느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일어나서 내 차로 걸어가 곧장 내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민준이가 알고 있던 가족 변호사가 아니었습니다. 미선이가 이 모든 낭비되는 공간에 대해 처음 언급하기 시작했을 때 6개월 전에 고용한 변호사였죠. 박지현 변호사는 젊고 똑똑하고 배고팠습니다. 그녀는 할머니가 약탈적인 대출로 인해 집에서 쫓겨나는 것을 지켜보면서 자랐고 노인 학대에 대한 특별한 증오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녹음하세요라고 그녀는 내가 엿들은 것을 말하자 말했습니다. 모든 대화, 모든 방문. 한국은 녹음에 대한 일방동의 국가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음 주에 박 원장에게 평가를 받으러 데려갈 거예요. 박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고 그것은 나에게 상어를 연상시켰습니다. 완벽해요. 우리는 먼저 3명의 독립적인 의사에게 평가를 받게 할 거예요. 내일 아침 8시 가능하시겠어요? 나는 할 수 있었고 했습니다. 3번의 개별적인 정신과 평가, 3번의 개별적인 인지 테스트, 3번의 완전한 정신적 능력에 대한 선언. 박 변호사는 각각을 공증하고 제출하고 봉인했습니다. 이제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들이 스스로 목을 매달게 하세요. 다음 2주는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고 나는 그 진술의 암 진단을 포함합니다. 나는 내 아들과 그의 아내가 나를 상대로 음모를 꾸미는 동안 모든 것이 정상인 척해야 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필요하지 않은 식료품을 가져다 줄 때, 그들이 나를 약속 장소로 데려다 주겠다고 주장할 때, 그들이 가족으로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때 미소를 지어야 했습니다. 박 원장의 평가는 박 변호사가 예측한 것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그는 내게 유도 질문을 했고 내가 대답하지 않으면 메모를 했고 내가 혼란스러워하지 않을 때 혼란스러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그는 내 손가락을 들고 내가 몇 개를 보는지 물었습니다. 넷이라고 나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환자는 혼란의 징후, 가능한 수치 처리 문제를 보입니다. 나는 넷이라고 말했어요. 네라고 그는 나를 보지 않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몇 년도입니까? 2024년. 더 많은 낙서. 시간적 변이가 분명합니다. 나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박 변호사는 나를 지도했습니다. 싸우지 마세요. 그가 원하는 대로 쓰게 하세요.
우리는 진짜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항암 치료는 4월 18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내가 예상했던 것만큼 나쁘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메스꺼움, 피로감은 있었지만 나는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나를 태워다 주겠다고 주장했고 미선이는 지원을 위해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3시간 내내 애리존에서 판매되는 집에 대해 이야기하고 엄마의 집에서 나오는 자본으로 살 수 있는 부동산 사진을 휴대폰으로 서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거기에 없는 것처럼 항암 치료가 이미 나를 지워버린 것처럼 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더 힘들었습니다. 피로감이 트럭처럼 덮쳐왔고 나는 이틀 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상시를 위해서라고 그는 말했죠. 그리고 나는 미선이가 내 침실에 들어와 내 보석 상자를 사진 찍는 것을 보고 깨어났습니다. 보험을 위해서요. 라고 그녀는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보자 말했습니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요. 세 번째 세션, 5월 2일, 그들이 움직임을 보였을 때였습니다. 엄마라고 민준이는 나를 병원으로 데려다 주면서 말했습니다. 미선이와 나는 생각했어요. 엄마가 치료를 받는 동안 왜 우리와 함께 지내지 않으세요? 그게 훨씬 더 쉬울 거예요. 나는 집에서 편안해요. 하지만 엄마, 안 된다고 말했다 민준아. 그의 손은 운전대 위에서 굳어졌습니다. 엄마는 이성적이지 않아요. 의사가 말했잖아요. 어느 의사? 그는 너무 오랫동안 잠시 멈췄습니다. 종양내과 의사. 김 선생님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엄마는 혼란스러워요. 항암 치료가 엄마의 기억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나는 내 아들의 옆모습을 응시하며 노후가 치는 동안 내 침대로 기어들어오던 어린 소년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나는 혼란스럽지 않아. 민준아, 나는 실망했어. 미선이는 조수석에서 돌아섰고 그녀의 가짜 걱정하는 얼굴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정희 씨, 우리는 돕고 싶을 뿐이에요. 남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고 싶지 않으세요? 남은 시간. 마치 내가 이미 죽은 것처럼요. 병원에서 그들은 내가 링거에 연결될 때까지 전처치 약물이 나를 졸리게 만들 때까지 기다려 함정을 설치했습니다. 엄마라고 민준이는 폴더를 꺼내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엄마가 서명해야 할 서류가 있어요. 치료를 위한 의료적인 것일 뿐이에요. 약물 안개 속에서 나는 박 변호사의 말이 내 마음속에 스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서명하지 마세요. 나중에 라고 나는 운걸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중요해요 엄마. 병원에서 필요로 해요. 나는 눈을 감고 미선이가 펜을 쥐어주려고 할 때 내 손에 힘을 풀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급하게 속삭였지만 결국 포기했습니다. 우리는 돌아올 거예요. 라고 민준이는 내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움찔하지 않으려고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미선이는 심부름을 좀 봐야 해요. 그들은 떠났고 나는 눈을 떴습니다. 옆 의자에 앉아 자신의 독극물 링거에 연결된 나이든 여자가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문제가 있어요. 라고 그녀는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녀는 알고 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딸도 똑같은 짓을 하려고 했어요. 치료 때문에 정신이 없을 때 내 집을 넘겨달라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어요. 현명한 여자시군요. 우리 늙은 새들은 서로 뭉쳐야 해요. 도움이 필요하세요? 그렇게 나는 엘레노어 김을 만났습니다. 은퇴한 사립탐정, 현재 림프종 환자, 그리고 내 미래의 비밀 무기였죠. 그녀는 나에게 명함을 주었고 상황이 악화되면 전화하라고 말했습니다.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5월 9일, 내 4번째 항암 치료 세션. 나는 지쳤고 메스꺼웠고 몇 년 동안 겪었던 것보다 더 약해졌습니다. 민준이는 아침 7시에 나를 데리러 왔지만 병원으로 가는 대신 그의 집으로 운전했습니다. 잠깐만요, 엄마. 미선이가 아침 식사를 만들었어요. 나는 그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집에서는 커피와 거짓말 냄새가 났습니다. 미선이는 계란, 토스트, 과일 등 푸짐한 음식을 차려놓았고 식탁 중앙에는 서류 더미가 있었습니다. 먼저 드세요 라고 그녀는 달콤하게 말했습니다. 힘을 내야죠. 나는 토스트를 조금 먹고 커피를 조금 마시며 그들이 나를 지켜보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마침내 민준이는 서류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료 위임장이에요.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치료 중에 무슨 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요. 나는 서류를 집어들고 흐릿한 눈으로 읽는 척했습니다. 그것은 의료 위임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반 위임장이었고 즉시 효력을 발생하여 그들에게 내 모든 자산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주는 것이었죠. 내 돋보기가 필요해요. 라고 나는 말했습니다. 엄마, 늦겠어요. 그냥 서명하세요. 나를 믿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있었죠. 박 변호사가 경고했던 감정 조작이요. 물론 너를 믿지. 라고 나는 거짓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읽지 않고는 아무것도 서명하지 않아. 네가 가르쳐줬잖아. 기억해? 네가 16살이었고 졸업 여행에 대한 허가서를 서명해 달라고 했을 때 사실은 네가 문신을 하려고 했던 거였잖아. 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미선이의 턱이 굳어졌죠. 이것은 달라요.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래? 침묵이 우리 사이에 협곡처럼 펼쳐졌습니다. 마침내 미선이가 일어섰습니다. 가야 해요. 약속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들은 얼음처럼 차가운 침묵 속에서 나를 한감 치료를 받으러 데려갔습니다. 간호사가 내 이름을 불렀을 때 민준이는 우리는 심부름을 좀 봐야 해요. 3시간 후에 돌아올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심부름을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았죠. 엘레노어는 다시 내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죠. 그녀는 내가 전날 밤 문자를 보냈을 때 약속을 바꿨다고 나중에 말해줬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꾸미고 있어요. 라고 그녀는 그들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내 집에 갈 거예요. 나는 느낄 수 있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내 동네에 사는 친구가 있어요. 그녀에게 감시하게 할까요? 그렇게 나는 낯선 사람의 페이스타임 통화를 통해 내 아들과 며느리가 내 현관문에서 자물쇠 수리공을 만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엘레노어의 친구 바바라는 그녀의 차 안에서 속삭이며 내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서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그것을 보고 있어요. 고개를 젓고 있어요. 그들은 현금을 제안하고 있어요. 좋아요. 그는 시작하고 있어요. 나는 거기에 앉아 내 혈관에 독극물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며 낯선 사람들이 내 집에 자물쇠를 바꾸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내가 민준이를 수두에 걸려 간호했고 그 부엌에서 요리하는 법을 가르쳤고 그의 아버지와 내가 우리 모든 것을 다해 사랑했던 집이었죠.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라고 바바라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라고 나는 박 변호사의 조언을 기억하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하게 하세요. 모든 것을 녹음하세요. 자물쇠의 수리공이 3개의 자물쇠를 모두 바꾸는데 45분이 걸렸습니다. 미선이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 집으로 들어갔다가 상자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내 보석 상자 김철수 씨가 우리 25주년 기념일에 만들어준 것이었죠. 저 나쁜 년이라고 엘레노어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미선이는 궁극적으로 그녀의 몰락이 될 행동을 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안으로 들어가 내 노트북, 내 서류 캐비닛, 그리고 김철수 씨의 사무실에 있던 금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자신만만했고 내가 무력하다고 너무나 확신했기 때문에 대낮에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숨기려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비디오를 보내줘요. 라고 나는 바바라에게 말했습니다. 매 초마다. 민준이와 미선이가 나를 데리러 돌아왔을 때 나는 이미 모든 것을 박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그녀는 이미 그녀의 연락처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바퀴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죠. 치료는 어땠어요? 라고 미선이는 내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며 물었습니다. 힘들었어요. 라고 나는 진실되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쉴 수 있어요. 라고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손님방을 준비해 놓았어요. 나는 집에 가고 싶어요. 그들은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엄마, 그건 민준이는 운전을 시작했지만 내 집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외출하는 동안 파이프가 터졌어요. 집이 침수되었어요. 거기 머물 수 없어요. 파이프가 터졌다고요. 라고 나는 무미건조하게 반복했습니다. 심각해요. 라고 미선이가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보건회사에 전화했지만 몇 주가 걸릴 거예요. 손님방을 준비해 놓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요. 민준이의 귀가 빨개졌습니다. 그가 5살 때 강아지가 숙제를 먹었다고 말했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똑같은 버릇이었죠. 우리에게는 강아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손님방은 베이지색으로 장식된 감옥이었습니다. 그들은 문 안쪽에서 잠금 장치를 제거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창문에도 새로운 잠금 장치가 있었습니다. 안에서 열쇠가 필요한 종류였죠. 내 안전을 위해서라고 내가 물어보면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좀 쉬세요라고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집과 관련된 모든 것을 처리할 거예요. 그들은 나를 혼자 남겨두었지만 나는 복도에서 그들이 자신들의 계획을 논의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일 박 원장에게 그의 평가를 제출하게 할 것이었습니다. 금치산 선고에 대한 법원 심리는 이미 5월 18일, 불과 9일 후에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미선이는 아칸소에 있는 한 달에 300만 원이 들고 즉시 나를 데려갈 수 있는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통제권을 갖게 되자마자 집은 매물로 나올 것입니다. 나는 그 베이지색 감옥에 누워 몇 주 동안 해왔던 일을 했습니다. 나는 내 휴대폰으로 모든 것을 녹음했죠. 그러고 나서 나는 박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들이 나를 데려갔어요. 그들의 집에 가두었어요. 도와줘요. 그녀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알았어요. 아직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내일 준비하세요. 그날 밤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나는 아래층에서 그들이 축하하는 소리,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 그들의 웃음소리가 통풍구를 통해 올라오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의 부, 그들의 영리한 계획, 내 임박한 실종에 건배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미선이는 음식 쟁반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드셔야 해요 라고 그녀는 탁자 위에 놓으면서 말했습니다. 그것은 수프와 크래커였고 그 옆에는 3개의 알약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뭐예요? 라고 나는 물었습니다. 당신의 약이에요. 민준이가 홍수 전에 당신의 집에서 가져왔어요. 나는 내 약을 먹었지만 이것들은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색깔, 잘못된 모양이었죠. 나는 그것들을 삼키는 척하고 혀 밑에 숨겨두었다가 그녀가 떠나자 뱉어냈습니다. 나중에 박 변호사는 그것들을 검사받게 할 것입니다. 강력한 진정제와 항정신병 약물,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 만큼 정확히 무능력하게 보이게 만들 종류였죠. 나는 그것들을 변기에 버리고 밤새도록 깨어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5월 10일 모든 것이 폭발했습니다. 미선이는 아침 식사와 더 많은 알약을 가져왔고 나는 다시 먹는 척했습니다. 그녀는 진정작용의 징후를 지켜봤고 나는 그녀가 원하는 것을 주었습니다. 처진 눈꺼풀, 어눌한 말, 혼란스러움이었죠. 민준 씨라고 그녀는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병원에 데려가야 할 것 같아요.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그들은 나를 응급실로 데려갔고 접수 간호사에게 내가 혼란스럽고 공격적이었고 내 파킨슨병 약을 먹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간호사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내 차트에는 파킨슨병 진단이 없었죠. 하지만 그녀가 그것에 대해 질문하기 전에 박 변호사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저 사람은 내 의뢰인입니다. 라고 그녀는 대기실 전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사기를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1시간은 혼란이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경찰, 노인 보호 서비스, 그리고 판사의 긴급 금지 명령을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내 자물쇠를 바꾸고 내 재산을 훔치고 나를 무능력하다고 선언하려는 계획을 논의하는 비디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 진짜 의료평가, 박 원장이 돈을 받았다는 증거, 그리고 내가 그들이 나를 약물에 취하게 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녹음한 녹음본을 가지고 있었죠. 민준이는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뛰쳐나가려고 했죠. 경찰은 주차장에서 그를 잡았습니다. 미선이는 피해자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도우려고 했어요. 그녀는 아파요. 그녀는 혼란스러워요. 너무 혼란스러워서 당신이 한 모든 것을 기록할 수 있었나요? 라고 박 변호사는 그녀의 태블릿을 꺼내 경찰관들에게 비디오를 보여주면서 물었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워서 당신이 박 원장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돈을 주기 전에 독립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었나요? 하지만 여전히 나를 미소 짓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들이 경찰에게 신문을 받는 동안 박 변호사의 조수는 우리 자신의 자물쇠에 수리공과 함께 내 집에 가서 자물쇠를 다시 바꾸고 있었죠. 엘레노어의 친구 바바라도 거기에 있었고
모든 것을 보고 증언할 의향이 있는 다른 3명의 이웃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날 오후 나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내 보석 상자, 내 서류, 내 금고도 돌려받았죠. 그들이 자신들의 범죄의 증거로 가져갔던 모든 것이요.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그들은 너무 많은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끝날 수 없었습니다. 형사고발은 5월 15일에 제기되었습니다. 노인 학대 시도, 사기 공모, 절도, 불법 감금이었죠. 박 원장은 그의 사무실에서 체포되었고 그의 의사 면허는 즉시 정지되었습니다. 민준이와 미선이는 그의 첫 번째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이 사기를 운영해왔고 그의 수수료를 지불할 의향이 있는 사람을 위해 노인 환자를 무능력하다고 선언하고 있었죠. 박 변호사가 제기한 민사소송은 걸작이었습니다. 절도 시도와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다른 것 때문이었죠. 미선이는 2년 동안 내게서 훔치고 있었습니다. 공동 계좌에서 소액을 빼냈지만 합쳐서 4,7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온라인 쇼핑을 하고 1,500만 원의 빚을 졌습니다. 어떻게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라고 나는 박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가족을 믿었어요. 그들은 그것을 믿었죠. 재판은 9월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미선이는 7월에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내 집에 와서 애원했습니다. 실제로 내 정원에 무릎을 꿇고 잊지 마세요 꽃을 짓밟았습니다. 제발 정희 씨, 임신했어요. 나는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나를 파괴하려고 했던 이 여자를요. 축하해요.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을 거예요. 아기는 당신이 박 변호사가 제안한 감형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기는 감옥에 있는 부모를 갖게 될 거예요. 그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추한 흐느낌은 한때 나를 움직였을 수도 있었죠. 당신은 이해하지 못해요. 민준이는 나에게 약속했어요. 당신이 모든 것을 자선단체에 남기고 우리가 더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는 당신에게도 거짓말을 했군요. 내 유언장에는 항상 그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글쎄, 그랬었죠. 그것이 그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랬었다고요? 나는 지난주에 그것을 바꿨어요. 집, 투자, 생명보험, 모든 것이 암연구센터에 갈 거예요. 일원도 남김없이요. 그녀는 디자이너 청바지에 흙을 묻힌 채 일어섰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는 당신의 아들이잖아요. 그는 내 아들이었어요. 나를 가두려고 했던 남자, 내 대해 거짓말을 하도록 의사에게 돈을 준 사람, 나를 약물에 취하게 한 사람, 나는 그가 누구인지 몰라요. 그녀는 한 번 더 시도했습니다. 당신의 손주는요. 나는 그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생각했죠. 아기는 이 모든 일에 무고했습니다. 나는 교육 신탁을 설정할 거예요. 대학 교육에만 해당돼요. 그들은 만질 수 없고 아이는 18세가 될 때까지 아무것도 받지 못해요. 그것이 내 유일한 제안이에요. 미선이는 감형 합의를 받아들였습니다. 2년의 집행유예, 620만 원의 배상금, 그리고 그녀는 내 재산에 대한 모든 주장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민준이는 재판을 받았고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무언가는 되었죠. 나는 10월에 한감 치료를 마쳤습니다. 11월 현재 암이 없습니다. 집은 지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더 비어있지만 어쩐지 더 깨끗하죠. 나는 민준이의 옛 방을 도서관으로 개조했고 내가 엄마 역할을 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읽고 싶었던 모든 책으로 채웠습니다. 엘레노어와 나는 매주 화요일 커피를 마십니다. 바바라는 지난달에 우리와 합류했습니다. 우리는 노인 학대 피해자를 위한 지원 그룹을 시작하고 있는데 내 집이 크고 거기에 있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 채우고 싶기 때문에 내 집에서 모임을 가집니다. 박 변호사는 여전히 매달 확인하고 민준이와 미선이가 한 짓은 누구도 인정하고 싶어 하는 것보다 더 흔하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운이 좋았어요.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당신은 맞서 싸웠어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내 나이에 70이 세가 넘었으니 배신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더 배울 것이 있죠. 그렇지 않나요?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파괴를 계획하면서 당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방법과 같이요. 나는 당신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있어요. 라는 말은 대개
나는 내 자신의 탐욕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있어요 라는 의미인 것과 같이요. 그들은 내가 무력한 늙은 여자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암과 나이가 나를 약하게 만들었고 쉬운 표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은 내가 아기를 잃고 내 인생의 사랑을 잃고 암으로 내 몸의 일부를 잃는 것을 살아남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남자들이 나에게 충분히 똑똑하지 않고 충분히 강하지 않고 충분히 좋지 않다고 말하는 것을 살아남았죠. 나는 살아남았습니다. 마침표.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살아남을 것입니다. 내 집에서 내 존엄성을 지키고 내 은행 계좌를 그대로 유지하면서요. 내가 민준이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선고 공판에서였습니다. 그는 내 눈을 마주치려고 노력했고 아마도 용서나 이해를 바라고 있었겠죠.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는 내 돈보다 내 삶이 가치가 없다고 결정한 순간 낯선 사람이 되었죠. 엄마라고 그는 그들이 그를 데려가는 동안 불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나는 계속 걸었습니다. 일단 불타버린 다리는 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벌써 6개월이 되었네요. 김철수 씨와 내가 심은 장미는 다시 피어나고 있고 핏빛으로 붉고 아름답습니다. 나는 매일 저녁 내 정원에 앉아 햇살, 침묵, 그들이 내게 강요하려고 했던 고립이 아닌 내가 선택한 고독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나는 내 유언장을 바꾼 것, 민준이의 상속을 빼앗은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껴야 할지 궁금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미선이가 내 자물쇠를 바꾸면서 지었던 미소, 민준이가 내 남은 시간에 대해 논의하면서 했던 목소리, 그리고 아침 이슬처럼 죄책감이 증발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 돈보다는 진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내게 그 교훈을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내게 다른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족은 피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엘레노어가 한감 치료 중에 나를 확인하고 바바라가 내 집을 보호하고 박 변호사가 내 권리를 위해 싸우고 무언가 잘못된 것을 알고 말한 간호사에 관한 것이죠. 그것이 지금 내 가족입니다. 선택되고 소중히 여겨지고 신뢰받는 가족이죠. 민준이와 미선이는요. 내가 듣기로는 그들은 타코마에 있는 원룸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기는 다음 달에 출산 예정입니다. 신탁은 설정되어 있고 기다리고 있죠. 아마도 그 아이는 부모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자랄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나에게 그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보여준 사람들을 위해 더 이상 희망하지 않습니다. 내 집은 내 것입니다. 내 삶은 내 것입니다. 내 미래는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든 내가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하고도 남습니다.